안녕하십니까. 자, 2022년 구급 지방직 행정법 만점을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최신 판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례 12번은 나올 수 있는 판례고 이미 나온 적도 있죠. 바로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한테 대학 총장 임명 제청을 하거나 임명 제청을 그 교수를 하지 않겠다. 임명 제청 제외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의 개념에 해당한다. 바로 이거죠. 바로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 그런데 단지 그와 관련돼 가지고 죄송합니다. 교육부 장관이 임명제청해서 다른 후보자를 임명제청해서 다른 교수가 대학 총장 임명이 됐어요. 그랬을 때는 대통령이 이제 대학 총장 임명을 한 거죠. 이런 경우에는 교육부 장관의 임명제청 제외 행위에 대해서 취소 소송 제기해서 취소 판결을 받기보다는 대통령의 임명 제외 행위에 대한 취소 판결을 받아야만 그 자기가 임명될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그리고 최종적으로 임명이 거부된 거는 대통령이 임명 죄송합니다. 대통령 임명을 제외한 거기 때문에 결국 임명 제청 제외 행위에 대한 소송 도중에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임명 제외 행위를 했다면은 교육부 장관의 임명 제청 제외 행위에 대해서는 취소 판결을 구할 협의의 소익, 취소 판결을 받을 실익이 없다라고 했고, 대통령이 어떤 교수를 대학 총장으로 임명할지 안 할지에는 광범위한 재량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특별히 현저하게 타당성 없는, 바로 예를 들어 논문 성적이 모든 교수 중에 최하급인 교수를 대통령이 대학 총장으로 임명했다. 이런 경우라면 모르겠지만 그런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은 어느 교수를 대통령이 대학 총장으로 임명할지는 대통령의 재량이기 때문에 법원이 대통령의 판단을 존중해야 된다. 판단 여지인데 판례는 판단 여지와 재량을 구별하지 않으니까 판단 여지란 용어를 판례는 안 씁니다. 기출지문에도 많이 나왔죠. 판단 여지란 용어를 판례가 쓴다. 그럼 틀린 지문이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판례 13번 투자 가능성 낮다라고 하긴 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렸을 때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 처분에 대해서 비례원칙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뭐예요? 면허 취소를 통해 음주운전한 사람이 받게 될 불이익보다는 면허 취소를 해서 음주운전한 사람이 다른 불특정한 국민들을 죽일 위험이 더 크기 때문에 비례원칙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 바로 그런 측면을 얘기하는 겁니다. 판례 14번. 자, 여기 나라 종합 장터 인터넷 홈페이지. 색깔이 좀 잘 안 보이죠? 네, 노란색으로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요 나라 종합 쇼핑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요구받은 제품을 수요기간 납품하였는데 여기에 대해서 6개월 정도 나라 장터 종합 쇼핑몰 거래 정지 조치 한 사안, 여기에 대해서 이 거래 정지 조치에 대해서 판례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으로 봤다. 그러니까 이와 관련돼서 옛날에는 수도권 매립공사, 이건 아니지만 수도권 매립공사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나 한전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 처분이 아니라고 봤고, 조달청장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만 처분으로 봤지만 지금은 판례가 변경돼서 한전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도 처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나라장터 거래 정지 조치도 처분성 인정했다는 거 유념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판례 15번. 일단 두 가지 점에서 생각하셔야 되는데 여기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판례 자주 나오는 거죠. 외국인에 대한 기여 허가, 기속입니까 재량입니까? 재량이죠. 두 번째, 여기서는 처분 사유 추가 변경에 대한 사유인데 변경 전과 변경 후의 사유가 품행 미단정이라는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성이 있어요. 단지 변경 전에는 왜 품행이 미단정하냐, 여기에 대한 간접 사실과 관련돼 가지고 불법으로 투닝했다. 그 다음에 소송 도중에 추가된 사유는 불법 투닝 외에 불법 체류한 전력이 있다. 요거예요. 그랬을 때 변경 전 변경 후는 어차피 품행 미단정이라는 기본적인 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므로 추가 변경이 허용돼서 법원은 추가된 사유를 고려해서 당해 귀하허가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의 위법 여부를 심리할 수 있다라는 판례입니다. 굉장히 좋은 판례죠. 읽어보시면 알 수 있는 거고, 판례 16번은 나올 확률이 이렇게 높지는 않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보도록 할게요. 일반적으로 청구 취지를 추가하는 경우, 소변경할 때 청구 취지 추가해서 소변경할 때는 추가된 청구 취지에 대한 변경된 소는 소변경 신청이 있는 때를 기준으로 해요. 아시겠죠?
근데 지금 이거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긴 해. 근데 예를 들어 A한테 야 지금 네 과징금이 정확히 얼마인지 모르지만 임시적으로 잠정세액이라는 게 있는데 그런 거와 비슷한 건데요. 임시적으로 3억을 부과할게. 7월 1일 날 3억을 부과했어. 근데 여기에 대해서 자기는 위반 행위를 한 적이 없으니까 수동을 7월 1일 날 제기했는데 나중에 이제 최종적으로 뭐예요? 아 네가 위반 행위한 것에 대한 최종적 과징금은 3억 2억이다라고 최종적인 결정이 나왔어. 그랬을 때 이 최종 결정에 대한 취소 수동은 이제 최종 처분에 대한 취소 수동으로 소를 변경했을 때 청구 취지를 추가한 거긴 하지만 이미 종전 처분에 대해서 수동을 제기했으니까 이때는 제소 기간을 선행 처분 바로 잠정적인 과징금 부과 처분에 대한 수동 제기한 때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에 대한 불복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청구 취지가 추가된 경우 소를 이제 소변경, 추가로 변경한 경우, 추가된 청구 취지에 대한 제소 기간 준수 여부는 청구 취지 추가 변경 신청, 소변경 신청이 있는 때를 기준으로 해요. 근데 여기에서는 밑에 보면 선행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에 후행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는 경우, 후행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의 제소 기간 준수 여부는 선행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가 제기된 때, 그때를 기준으로 아무래도 제소 기간이 안도가 된 걸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당연히 이거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사건이긴 했는데 헌법상 이미 변호인의 어떤 접견 교통권은 보장돼 있는데 수사기관이 미친 거야. 이건 진짜 미친 거야. 국정원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변호사가 만나자고 했는데 변호사랑 못 만나게 한 거야. 아시겠죠? 변호인 접견권을 물론 법률에 의해 제한할 수 있지만 그 제한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닌데도 제한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국가부상 책임이 성립되는 건 당연하죠. 왜? 판사들도 변호사 될 거잖아. 근데 자기가 변호사가 나중에 됐는데 접견하는데 못하게 한다.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인정해야지 자기들도 먹고 살지. 변호사 선임료 많이 받고. 그렇죠? 물론 저도 변호사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변호사로서의 가장 좋은 점이 뭐냐?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사실은 뭐예요? 그 변호인 접견권 이게 가장 좀 못하고 난다고 해야 되나 좀 그렇죠 그 가오가 산다 이런 식으로 일본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죄송합니다. 그런 식의 좀 한마디로 일반인들은 밖에서 하는데 저는 이제 밖에서 내려서 주차장에서 내려서 가야 되지만 저는 변호사 신분증이 있으면 교도소 안으로 차를 타고 쭉 갈 수 있다. 이런 점이 좀 뭔가 좀 어깨가 으쓱해지는 내가 사법시험 잘 봤구나. 그것 빼고는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는데 별로 없어요. 변호사 된다고 좋은 점 별로 없습니다. 나중에 이런 거는 따로 제가 동영상 인강이래요. 죄송합니다. 동영상 유튜브 동영상으로 쇼트로 해가지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판례 18번 출제 가능성 낮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입찰 차가 자격 제한 조치가 처분인지 아니면은 계약에 근거한 권리 행사인지는 의사표시 해석의 목이다. 근데 이거는 보통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만약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가 법에 근거해서 했다. 그러면 이거는 처분으로 보면 되겠고 법에 근거 없이 그냥 그 한전과 어떤 A라는 회사 간의 어떤 계약상 사법상 계약에 의해서 어떤 입찰 참가 자격 제한 행사를 했다. 이런 경우에는 사법적용으로 몰릴 수도 있긴 합니다. 근데 대부분 법에 근거해서 하기 때문에 크게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실 필요는 없을 거라고 보여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자 요거는 제가 강의 시간에도 참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 유정연금은 연금 지급 신청에서 연금 지급 결정이 있어야만 연금 지급 결정이라는 처분이 있어야만 연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하기 때문에 연금 지급 신청인데 행정청이 거부했어. 여기에 대해서 바로 연금 지급 청구 수동이라는 당사 수동 제기하면은 법원은 각하한다는 게 판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먼저 연금 지급 결정 신청에 대한 연금 지급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 취소 수동이라는 항고 수동을 제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국방부 장관의 결정은 선순위 유족의 수급권 연금 받을 권리의 상실로 청구인에게 유정연금 수급권 이전이라는 법률 효과가 발생했는지를 확인하는 행위에 확인하는 행정행위라는 거죠. 그러므로 행정청에 관한 구체사실에 관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로서 항고 수동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고 봐야 된다. 바로 처분에 해당한다. 이게 핵심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만약 국방부 장관이 거부 결정하는 경우 그 거부 결정을 대상으로 항고 수동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불복해야 하고 항고 수동을 제기해야 된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유념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판례 20번. 자, 요거는 아주 유명한 사건이 있죠. 그러니까 뭡니까? 교감이 교사인 교감이 성추행을 했어. 그러니까 고의로 누구의 여성의 가슴을 만져, 택시 운전하시는 여성의 가슴을 만진 거야. 여기에 대해서 구교육권법과 징계양정에 대한 규칙, 요 2조 제1항 별표, 요것은 뭐냐면 이제 법규명령 형식 행정규칙. 그러니까 형식은 시행규칙이란 불용 형식인데 내용이 제재처분, 징계처분의 기준을 정한 법규명령 형식 행정규칙인데 판례는 일단 불용 형식 행정규칙은 행정규칙으로 보죠. 대통령령의 형식은 법규명령으로 보고 여기에 대해서 판례는 이걸 행정규칙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 행정규칙이 너무 과도해서 비례원칙 위반으로 위헌인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의로 무조건 고의로 성추행한 사람, 경미한 성추행했더라도 고의로 성추행한 교사들에 대해서는 무조건 이 사람 해임 처분해야지 아동 성추행을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건 절대로 과도하지 않아서 비례원칙 위반의 위헌성이 없다고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그냥 차라리 외우시는 게 훨씬 더 나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는 정도로 합시다. 공중인 법령은 공중인 선정에 대한 구체적 심사 기준이나 절차를 자세히 규율하지 않은 채 법무부 장관에게 맡겨두고 있다. 한마디로 법무부 장관의 재량이라는 거죠. 공중인가가. 공중인 법령의 내용과 체계, 입법 취지, 공중사무의 성격 종합하면 이런 표현들은 많이 나오죠. 판례에서. 이거는 일반인들은 모르고 우리만 알겠다. 이런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반인들은 전혀 모르겠다. 아, 니들 알지 마. 나 전문가만 할게. 이런 식의 표현. 이런 거 참 안 좋죠. 네. 근데 안 좋더라도 어쨌든 뭐 할 수 없는 거긴 합니다만 참 이런 것들 좀 판례가 좀 국민들한테 친절하게 설명하면 어쩌기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네. 자, 법무부 장관에게 각 지방 경찰청 관할 구역 면접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임명 공직인을 임명하거나 인가 공직인을 인가할 수 있는 광범위한 재량이 주어져 있다.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되게 길게 돼 있는데 이거를 다 하실 필요는 없고 아시겠죠? 마지막 이 부분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지역별 공중인의 정원은 공중사무 적절성, 공정성 확보라는 공중인법 입법 취지와 지역별 면적 이런 걸 고려해서 객관적 수단으로 결정해야 되고 공중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의 주관적 이익을 그러니까 공중인이 되는 변호사의 어떤 개인적인 재산적 이익을 먼저 고려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유승준 사건은 너무나도 잘 아시는 거죠. 유승준 사건에 대해서는 워낙 설명을 많이 들었고 하기 때문에 따로 얘기를 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유승준이 비자 발급, 사증 발급 신청했는데 행정청이 문서로 하지도 않고 그렇죠? 그냥 문서로 하지도 않고 말로 거부한 거야. 그러니까 일단 행정절차법 3조 2항 9호에 이게 행정절차법의 적용 제외 대상이라면 24조가 안 적용돼서 문서로 안 하더라도 하자가 없을 텐데 행정절차법의 적용 제외 대상이 아니에요. 외국인 출입국 관련된 사물에도 이게 처분의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한 사항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아시겠죠? 그래서 문서로 했는데 문서로 안 했어. 그러니까 당연히 형식상 하자로서 중대인백한 법으로 무효라고 본 거고 뿐만 아니라 상대방한테 어떤 이유 제시 같은 것도 안 했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내용과 관련돼서 출국 금지가 됐다는 이유, 입국 금지가 됐다는 이유만으로 사증 발급을 거부했는데 입국 금지가 상대방한테 문서로 발송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성립이 안 됐어. 행정행위가 부존재. 그러면 입국 금지가 됐다는 이유로 사증 발급 거부한 것도 위법한 입국 금지, 그러니까 입국 금지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불성립, 그러니까 부존재하기 때문에 위법하다고 본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행정의 성립, 행정의 의사를 여기 나 행정청의 행정 의사를 공식적인 방법으로 외부에 표시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 근데 병무청장이 요청함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갑의 입국을 금지하는 결정을 하고 그 정보를 내부 전산망인 출입국 관리 정보 시스템에 입력하였으나 갑에게는 통보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문서로 발송해서 통보하지 않았어요. 그냥 컴퓨터에 입력만 한 거야. 이런 경우 법무부 장관이 입국금지 결정을 했다고 해서 처분이 성립되면 입국금지라는 처분이 성립된 걸로 볼 수 없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위 입국금지 결정은 그렇기 때문에 처분이 성립 안 됐으니까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위 입국금지 결정은 처분에 해당한다고 봐서 공정력과 불가능적이 있다고 본 원심 판단에 위법이 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쭉 뒤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그런 걸 떠나서 여기 보시면은 행정절차법 적용 제외 대상에는 외국인 출입국 관련된 사항이란 해당 적용의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할 사항이나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으로서 행정절차법 시행령이 정하는 사항만을 가리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외국인의 출입국 관련된 사항 모두가 행정절차법의 적용 제외 대상은 아니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랬을 때 판례는 외국인의 사증 발급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하면서 24조에 따른 절차를 따르지 않고 문서로 하지 않고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로 대체할 수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제외동포에 대한 사증 발급은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나머지는 그냥 쭉 여기 이제 보시면 여기 중요한 거. 결국 이 사안에서의 유승준에 대한 사증 발급 거부 처분이 문서에 의한 처분 방식의 예외로서 신속을 요하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사증 발급 거부 처분을 문서로 하지 않은 것은 형식상 하자. 24조 위반의 위법이 있고 아시겠죠? 그리고 전혀 입국 금지 결정이 존재하지도 않는데 그걸 이유로 거부한 것도 위법하다. 이렇게 본 사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일단 마치고 또 나머지 판례는 다음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꼭 올해 지방직후국 꼭 합격하시기를 제가 강력하게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